이번 주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 그리고 오늘 예정된 금통인데요. 과연 파월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선임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시기 전에 저한테 우리 똑 부러지는 해영 연구원님 네.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 멤버입니다. 네,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부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 금통위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이제 격차를 보면은 거의 2%포인트 벌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은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언급해 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200bp가 납니다. 2%포인트가 나는데 사실은 그게 뭐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요인은 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대 쏠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역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환율 레벨이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단행이 됐을 때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을 특히 오늘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22일 기재위 그 전체 회의에서 이천영 총재 언급을 보시면은 동결하겠구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스탠스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스탠스예요. 동결을 하면서도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의 가장 최선의 발언일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2%로 되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인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동결에 대한 얘기 내지는 인하에 대한 시점을 뒤로 미루는 스탠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을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나오겠지만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뭐 환율에 대한 문제 내지는 금융 안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인하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 동결로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시면요.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그렇죠. 그 새마을금고 같은 그렇죠.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 안정을 둘러싼 불안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상존해 있는 상태인 만큼 추가 인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고 동결이 굉장히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인데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사실 뭐 연준도 마찬가지긴 네네.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나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올해는 거의 동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금리 인하 시점을 앞서서 타진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언제쯤 내릴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은 미국보다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그 이유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경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중국 쪽의 경기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네. 한국 경제가 입을 수 있는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IT 경기가 저점을 찍고 개선이 되는 것들이 4분기 중으로 확인이 되면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쪽의 부동산 시장 문제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연초보다는 많이 꺾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연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전환되면서
소비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소비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발표되는 GDP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보시더라도 긍정적인 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중국 쪽의 내수, 수요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파급되는 영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이 못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물론 대중과 대미 수출 측면에서 대중의 의존도가 코로나19보다는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더 가지고 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이 자동차 중심으로 되고 있었는데 현재 미국 내부에 자동차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중도 그렇고 대미도 그렇고 수출이 그렇다 할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IT 경기에 대해서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바닥을 다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파르게 반등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성장, 특히 상저하고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고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경기에 대해서는 한국 경기가 미국보다는 다소 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측면에서도 뭐 서비스 중심으로 견조하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힘이 연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들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네. 내수와 외수 모두 성장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힘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은 또 차치하고 네. 동결로 하다가 먼저 조금 인하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약 인하를 한다면 내년도 또 1분기 중으로는 단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좀 뭐 물론 독립적인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기 진작에 대한. 네, 그래서 금리를 조금 먼저 인하를 하는 움직임들이 한국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만을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부진한 측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큰 타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그래도 경제 지표들이 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파월은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쳐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회의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지난 7월 달 FOMC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들과 얼마만큼 변화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지표는요. 물가 보고서 하나 있었고요. 고용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네. 데이터 의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 결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라이브하게 살아있는 회의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가 향후의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될 텐데 지난 7월 달 FOMC 이후에 발표된 물가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반등 나왔었고요. 고용 지표는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그 고용자 수의 회복세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부진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만약 반영이 돼서 지난 7월 달 FOMC 기자회견에서의 입장과 좀 달라진다면 시장에서 좋아할 것 같고요. 환호할 것 같고요. 만약에 7월 달 FOMC 회의 때와 유사하게 입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매파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인상 옵션을 열어두는 상태다라는 그렇겠죠. 생각을 하시면은 여전히 뭔가 연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데이터가 추가 인상을 끌어내야 되는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멈추지 않고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지난 7월 달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입장과 얼마만큼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할 것 같고요. 다소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할 만한 요인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중립금리 레벨이라든지 네. 내지는 인플레이션 타겟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은 변화시키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자기 코로나19 이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진 건 맞지만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상황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 지표는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3% 4%씩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은 AIT를 도입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2%를 타겟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할지 어떻게 기간을 두고 보는지는 연준만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2%가 안 되는 물가였고 지금은 2%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에 도달하는 숫자일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겟을 하는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산정을 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를 시켜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변화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립금리 같은 경우도 뉴욕연준에서 발표를 하긴 하지만 과연 성장이 계속 이렇게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리세션은 없지만 네.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트렌드를 하회하는 성장은 내년과 내후년에 나올 거다라 전망이 아직 되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성은 점진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둔화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물론 이게 되게 우려감이 높고 경계심이 높긴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물가는 2%를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성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숫자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과거 저물가 저금리 네. 그 성장을 고민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긴축 사이클의 후반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그 긴축의 고삐를 풀었을 때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림할 수 있고 네. 1970년과 같은 우려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잭슨 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떠한 기대치를 막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도 긴축 사이클의 후반이긴 하지만 요동치는 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또 8월 보면 금리가 특히 미국의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한은에서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간밤에 NDF에서는 또 1,33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또 내일 잭슨홀에서의 코멘트에 따라서는 또 이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원달러 환율 방향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금리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어떤지. 현재로서 한국은행은 계속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뭐 한미 금리 역전 폭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금리 벌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딱 그것만 요인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으로서 환율을 일정 레벨로 타겟팅하는 것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 그러면 환율을 가만 놔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작년 10월처럼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이나 뭐 인상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같이 환율이 재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연준에서 만약에 뭐 2번 이상으로 3번까지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각이 우세해진다든지 한국이 먼저 금리를 연내 인하한다는 시각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야 작년 말과 같은 환율의 움직임들의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최근의 환율을 보시면 원화 자체에 대한 약세가 있습니다. 파운드, 뭐 유로, 엔화, 달러화 대비해서 원달러 다 모든 환율들이 다른 통화하는 움직임들이 제한적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만 절하가 심한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이 약화가 됐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떨어지면서 수출 회복세 내지는 경기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원화에 대한 매력도를 낮췄던 것들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도 환율을 약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원화 자체에 대한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환율이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태라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추가 인상이 여타 금융불균형 내지는 경기에 대한 부진 때문에 단행이 어렵다면 동결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뭔가 금리 움직임 내지는 기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최소한 동결을 해야 이제 지금의 레벨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있고요. 물론 여타 국가들도 동일하겠지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은 물론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5.75가 그래도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점도표에서도 5.75를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많이 올려도 5.75 정도면 한 끝나지 번 정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뭔가 달러화가 여기서 더 강해지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특히 연말 가면 갈수록 달러 강세가 안정이 되고 네. 여타 엔화의 강세에 대한 기대감, 뭐 정책 전환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유로화에 대해서도 긴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유로존이기 때문에 유로존이니까. 그럼 종합을 해보면 달러화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 전망과 조금 다르게 네. 정말 상저하고 4분기 중으로 경기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더 원화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겠죠. 매력도가 네. 높아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도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는 시점이 4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닉 기자도 잭슨홀 미팅 앞서서 기사를 썼는데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꼴대를 바꿔라였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목표치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렵다라는 그렇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금통이 앞서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선임연구원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